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부터 3장 회계 순환 과정을 공부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3장은 모두 6개 분량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회계원리 초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를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3장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래 개시부터 시작하여 재무제표의 작성, 장부의 마감까지 전 사이클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런 과정인데요. 우리가 2장에서는 분계를 통해서 거래를 기록하고 시산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까지만 했는데, 사례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2장 끝판에 배웠던 것처럼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1년 단위로 끊는다고 했는데요. 설립연도라면은 반드시 1월 1일 회사가 설립이 된 것은 아닐 수가 있겠고요. 아무 때나 설립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4월 1일 설립이 됐으면은 첫 회계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 연도에는 또 1년 단위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요 하나의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분기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장부의 마감까지, 마감을 해야 자산부채 자본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죠. 차기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우리 2장 끝부분에서 보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회계 순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전체 회계기간 장부 기록을 한번 시도해 보는데, 이때 핵심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의 비교입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이야? 왜 기준이 왜 나오지? 다른 게 아니라 현금 기준은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어떤 회계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회계에서는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수익거래, 비용 거래가 발생을 했으면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발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우리는 발생 기준을 배우지 않았어도 2장에서 발생 기준에 따라 분계를 한 적이 있어요. 뭐가 그랬냐고요? 주식회사 한국이 거래 초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을 했는데 대금은 즉시 받지 않고 나중에 수령하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게 외상 매출이었는데요.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지만 그 당시에 분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차변이 자산인 매수채권, 대변이 수익인 매출, 이렇게 분계를 했던 거 기억나죠? 즉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분계를 시작하자. 이게 발생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결산수정분계라는 건 뭐냐면 1년 내내 1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회계기간은 1년이 아닐 수도 있죠. 금년에 처음 설립된 회사는 한 달짜리 회사일 수도 있고요. 회계기간이 6개월짜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특정 회계기간에 발생한 거래들을 쭉 분계를 하여 시산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아직 발생 기준으로 모든 거래가 수정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수정분계라 하면 아직 발생 기준으로 기록되지 아니한 분계를 추가로 수정분계를 해서 발생 기준으로 바꾸는 것, 이게 결산수정분계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결산수정분계를 반영한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수정분계를 반영하기 전 시산표는 당연히 수정 전 시산표겠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면 이 수정 후 시산표에 기초하여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부를 마감합니다. 마감이란 이야기는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을 확정짓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금기준, 발생기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요. 말미에 현금 기준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발생기준으로 인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 전환하는, 물론 반대로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둘 간의 전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계원리 마지막 현금 흐름표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보론으로 정산표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112쪽 1절을 보면은 전체 회계기간의 장부 기록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게 1번입니다. 경영 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강이라는 회사의 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거래들을 다 보자고요. 다만 1월 1일 한강이 설립이 됐다고 하면은 12달치 거래를 다 여기다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초에 한강이 설립이 됐고요. 12월 말이 첫 해년도
결산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회계 기간에서 발생한 거래들을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분개를 합시다. 자, 먼저 11월 1일에 투자자가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한강을 설립합니다. 투자자는 여러 명일 수 있겠죠.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한강을 설립하다. 누구 입장에서 분개한다고 했어요? 이 장에서 주식회사 한강 입장입니다. 돈이 들어오죠. 자산이 늘어납니다. 차변. 이때 부채는 안 늘어났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이 자본에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자본과 수익 빼기 비용인데 빼기 비용을 이쪽으로 오면 더하기 비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좌우 일치가 된다 라고 보았고요. 자산이 늘어났는데 다른 거는 발생한 게 없잖아요. 자본은 사후적으로 잔여액으로 결정되죠. 자본도 늘어납니다. 이때 자본의 계정이 자본금, 이런 계정들은 지금 외워놓기 바랍니다. 이미 2장에서부터 분개를 시작했죠. 11월 1일에 사무실을 임차를 했대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 임차했겠지. 그 다음에 보증금을 20만 원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 주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매달 월세를 내고 뭐 이런 식의 거래가 발생이 되죠. 자, 현금이 나가죠. 대변의 현금입니다. 이때 차변은 보증금이라는 또 다른 자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건물주로부터 다시 반환받을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이 보증금 자산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11월 5일 비품을 취득을 했대요. 30만 원 주고. 그런데 대가는 20만 원 현금 지급, 10만 원은 나중에 줄게 이랬다는 겁니다. 자, 비품 30만 원 증가하고요. 현금이 줄어들죠. 대변으로 갑니다. 부채가 늘어나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가 함께 들어가면서 30만 원, 30만 원. 분개가 지금 어색하세요? 다시 더 이상 이 강의를 듣지 마시고 2장에서 배웠던 분개를 복습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11월 20일에 은행에서 돈을 꾼 거예요. 차입을 했대. 그러면 현금 올라가잖아요. 이때 자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현금 증가한 것만큼 갚아야 될 의무도 생겼죠. 부채입니다. 이때 부채 차입금.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렇게 계정을 더 구분할 거예요. 즉 차입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라면 단기 차입금, 그 이후라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면 되죠. 11월 23일에 광고 선전비 2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즉시 현금 지급했대요. 따라서 현금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비용 발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니까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 광고 선전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용 늘어난 것만큼 결국은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순수한 자본거래 자본의 변동이 아니라 수익거래 비용거래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11월 30일 11월분 종업원 급여도 발생이 됐겠죠. 말일날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이 회사는. 따라서 현금 나가고요. 대변에 현금이 온다는 이야기는 현금이 감소라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이 오면 현금이 증가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비용의 발생, 비용의 증가 이렇게 되죠. 12월 1일입니다. 1년분 화재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월보험료는 1,000원이라 가정하자고요. 이때 돈이 나갔습니다. 현금 모두 보험료로 인식하다.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비용. 현금 나가고 비용 인식하고. 12월 2일에 11월분 사무실 임차료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마 임대차 계약에서 다음 월 초에 2일이든 며칠이든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나가면서 임차료라는 비용입니다. 임차료, 임차하고 임대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차는 빌린 거예요. 임대는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임차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12월 5일 25만 원의 경영 컨설팅 용역을 고객한테 제공했대요. 드디어 매출 거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매출. 그런데 돈으로 다 받은 게 아니라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즉 현금 늘어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이것도 자산이죠. 자, 자산 계정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12월 10일입니다. 11월 15일에 비품 사면서 돈은 나중에 줄게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미지급금 중 4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돈이 나갔대요. 대변으로 현금이죠. 대변에 있던 부채도 감소해야죠. 원래. 그래서 미지급금 4만 원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은 원래 차변 계정이죠. 사라졌으니까, 나갔으니까 대변입니다. 12월 19일, 12월 5일에 수취하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5만 원을 돈으로 받았대요. 따라서 현금 늘어나고요. 차변에 있던 매출 채권이 감소가 되죠. 매출 채권이 현금 자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2월 20일 차입금에 대한 한 달치 이자가 발생이 됐고요. 요거 3만 원을 현금으로 냈대요. 그 현금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이렇게 하면 현금의 감소, 현금의 지급 이렇게 되겠죠. 이때 비용 계정이 들어가고요. 이자 비용 예치를 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건 이자 수익입니다. 이건 차입을 하고 돈을 비용이 발생이 됐으면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모두 11월 1일에 설립이 되고요. 12월 20일까지 해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한 회계기간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회사의 결산일은 12월 말일입니다. 자, 11월 초부터 발생한 거래들을 분계를 다 끝내고 나면 각 계정별로 마련한 장부에다가 이를 옮겨 적어야죠. 이를 전기라고 합니다. 교재 115페이지부터 보면은 현금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채권, 보증금, 비품 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T 계정이 보여지고요. 여기에 전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일에 출자를 했죠. 그러면은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아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계정 11월 1일에 5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나오죠. 현금 계정의 대변은 현금의 감소입니다. 이때 요 옆에 뭐라 쓴 거, 요게 상대 계정이죠. 즉 차변의 현금 50만 원, 대변이 자본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개한 내용만 보더라도 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출자했구나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자본금 T 계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자본금이 있는데요. 자, 자본금 11월 1일에 50만 원이 늘어나는데 상대 계정이 현금이라는 겁니다. 차변이 현금 50만 원, 자본금 대변이 50만 원. 출자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분개들을 하나하나씩 분개가 이루어질 때마다 각 계정별 장부에다가 이를 옮겨 적는 겁니다. 이자 비용까지. 이 장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현금과 같은 자산이나 뭐 차입금, 부채 등등은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 그래서 요 왼쪽보다 요게 같거나 적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쭉 더하고요. 여기 있는 거를 빼보면은 45만 원이 이쪽이 적은데 요게 바로 기말 잔액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같아지죠. 예를 들어 매출채권도요. 12월 5일 날 매출채권이 증가해요. 그런데 12월 19일 날 일부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서 줄어들죠. 더 이상 회수는 없다고 하면 기말 잔액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대변이죠. 11월 15일에 비품 취득하면서 외상으로 샀으니까 비품이 10만 원 증가되는데 이 중에 일부 갚았습니다. 미지급금이 감소가 되죠. 12월 10일에 이 계정이 현금이래요. 그러면은 미지급금 차변이 미지급금이고 여기 미지급금의 차변 대변이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죠. 6만 원이 남은 겁니다. 여기 기말 잔액 이와 같이 차입금, 자본금 전부 이제 기말 잔액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광고 선전비, 급여와 같은 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이것이 이제 총액, 비용은 요 금액이 2만 원이 발생이 됐죠. 총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잔액이 아니라. 그래서 연도 말에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잔액과 매출, 광고 선전비, 급여 등 비용의 총액을 하나의 표로 집합시킬 수 있겠는데 그것이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40만 5천 원, 매출채권 10만 원, 보증금, 비품, 자산, 부채, 미지급금, 차입금, 그다음에 자본금, 거기다가 수익, 비용 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우 합계를 보면은 차변, 대변 111만 원입니다. 왜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같지? 당연히 같죠. 왜냐하면은 분계를 할 때 차변, 대변 들어가는 계정이 무엇이든 요 금액이 같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전기만 하면은 시산표는 전기된 장부의 마지막 숫자를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니
당연히 좌우가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산표 2장에서 배웠던 대로 두 동강이를 내면은 매출 이렇게 이게 수익과 비용인데요. 이 아랫부분을 만들어내면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 광고선전비,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자 비용. 매출이 더 많아요. 비용보다 얼마만큼 많으냐면 14만 5천입니다. 그래서 14만 5천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놓고 역시 이거 T자 좌우를 일치시켜 놓죠. 이 당기순이익만큼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현금, 매출채권, 보증금, 비품, 미지급금, 차입금, 자본 중에 자본금, 이게 주주출자금이고요. 당기순이익만큼 순자산이 늘어납니다. 순자산은 자본하고 같은 말이고요. 이거를 계정으로는 이익잉여금이다 라는 겁니다. 이익잉여금. 외우세요. 이익잉여금.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부터 나오는 새로운 계정들이 여러분들이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듣도 보도 못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용어일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색하고요. 그러나 자꾸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겠다. 다시 보시면 여기 14만 5천 원 한 페이지 뒤로 가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들어와서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본장 저 뒤에 가면은 이게 이제 1년도 말일자 자산부채 자본의 잔해간입니까? 이게 다음 연도 첫날 1월 1일자로 넘어가게 되겠죠. 2월이 되겠습니다. 마감 과정을 거쳐서 이 항목들이 넘어가는 거고요. 매출이나 뭐 광고선전비 등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건 첫 해년도에만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고요. 얘네들은 이 순액 14만 5천이라는 순액이 이익여금으로 들어가서 요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이 또 여기에 보태지고요. 혹은 이 중에서 일부가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얘 1번을 통해서 전체 회계기간의 장부 기록을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걸로 끝난다면은 회계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2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라는 것인데, 먼저 얘 1번에서 우리가 보았던 주식회사 한강의 재무제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일단 주식회사 한강의 당기순이익은 14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기 14만 5천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익, 비용 잡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맞는 숫자이냐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사무실 임차료만 하더라도요. 12월분 임차료는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교재 113페이지를 보면은 12월 2일에 11월분 사무실 임차료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월 임차료가 다음 월, 즉 2월 초에 내나 보다. 그러니까 12월분 사무실 임차료는 다음 연도 X2년도 1월 2일쯤에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료를 기록하지 않은 건데, 지금 발생 기준이라고 한 거, 현금을 수취하지 않아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발생 기준이라고 했죠. 자, 사무실 임차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더 내려갈 여지가 있죠. 자, 12월분 급여, 11월분 급여까지는 11월 30날 11월분 급여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계가 있었는데요. 12월분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지금 월말에 돈이 부족하니 1월 초에 줄게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12월분 급여를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을 했으면 더 내려가죠. 지금 급여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분계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한편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차입금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을 텐데 이것도 기록을 안 했다. 자, 다시 교재 112, 113으로 가면은 11월 20일에 차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20일에 차입금 이자 비용 3천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한 달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12월 21일부터 또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되는데 단지 지급은 1월 20날 하겠죠. 다음 연도에. 요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2월 20부터 12월 31일까지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또 이자가 발생이 됐었을 텐데 이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월 1일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1년분 보험료 12,000원을 몽땅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12월 1일에 지급한 12,000원 중 X 1년도 거는 1,000이죠. 나머지 11,000원은 다음 연도 비용이죠. 다음 연도 비용이 모두 당해년도 비용으로 들어갔으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인식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식회사 한강의 당기순이익은 14만 5천이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벌써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많은 수강생들이 머리가 지끈지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렇게 복잡해. 뭘 기록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거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계는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비용이 발생했으면 장부 기록해라. 돈을 받지 않았어도 수익이 발생했으면 장부 기록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현금 기준, 발생 기준 의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현금 기준, 캐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현금 유입 유출 시점에 재무제표 요소의 변동을 인식한다. 즉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런 거를 인식을 하는 거고요. 발생 기준은 현금 유출, 유입이나 유출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재무 상태가 변동하는 시점에 꼭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만 변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요소의 변동을 인식하자. 즉 자산 부채의 자본의 변동을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년도 12월 10일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용역을 제공했대요. 그리고 대금은 다음 연도 X2년도 1월 10일에 대가 1,000을 받았대요. 그러면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분계를 했다면 이런 거예요. 1년도 12월 10일에 뭔가 거래처에 외상으로 용역을 제공, 나중에 가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기는 용역 제공,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금 기준으로 할 때는 받은 돈이 없으니까 분계를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다음 연도 1월 10일에 드디어 돈을 받았어.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매출 이렇게 하는 것이 현금 기준인데 이게 과연 옳은 회계 처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받은 경우랑 안 받은 경우랑 관계없이 매출을 인식을 하고 만약에 안 받았으면은 매출 채권 이렇게 해야만 수익 비용의 적절한 귀속, 기간 귀속이라고 하는데 수익은 X 1년도 수익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여기서 분계를 안 하면 멀쩡하게 X 1년도에 매출한 것이 X 2년도 매출로 잘못 잡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과속 예상되고요. 또한 X 1년도 12월 말에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도 과속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12월 10일에 매출 채권 인식하면서 매출도 함께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X 1년도 수익도 올라가고요. X 1년도 자산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1월 10일에 받았어. 그럼 매출 채권이 죽으면서 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발생 기준입니다. 이미 우리는 2장에서 예2를 분계를 통해서 할 때 발생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와 같이 분계를 했죠. 자연스럽게 자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매출 채권,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들어와도 돈이 안 나가도 자산 부채를 인식을 하는 발생 기준에 의한 계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생 기준 재무제표는 왜 유용하냐? 좀 전에 보았듯이 재무제표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을 통해서 미래에 그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느냐, 현금 유입이 얼마나 되겠느냐, 현금 유출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현금 기준 재무제표에 비해서 발생 기준 재무제표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만약에 매출 채권 1,000이 표시가 되어 있다 치자고요. 그럼 정부 이용자는 조만간 돈이 1,000만큼 기업에 유입이 되겠네. 혹은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금 500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회사 조만간 500만큼 유출이 있겠네.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면은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이나 미지급금은
이런 계정들은 표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정보용자는 거기서 얻는 정보가 뭐가 있겠어요? 미래 현금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 얼마나 더 나갈지 알 수가 없대. 아, 그럼 답답하죠. 재무제표 이용이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순현금 유입. 결국은 그래야 회사가 창출한 현금으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특정 기간의 재무 성과를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다. 즉, 현금 수수 시점이 아니라 수익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보고를 해야 재무 성과, 즉 포괄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제대로 보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은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무조건 회계 처리는 다 발생 기준에 의한 분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4만 6천 원이라는 잘못된 숫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결산 수정 분계, 즉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돌리는 분계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